10월 6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안에 확정합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일단은 6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정읍에서 추석 때 만난 일가족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가을 산행을 조심해달라는 별도의 당부도 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일부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오늘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차벽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면서 한글날 집회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을 떠난 민생 국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는 국방위가 꼽히는데 여야는 오늘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수공무원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문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답장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앞서 공무원의 아들은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퇴원을 강행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스크를 벗기도 했는데요. 영상 메시지에서는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과 출입기자 등이 잇따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백악관발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추석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일가족인데요. 방역당국은 아직 잠복기인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 세계 2차 대유행도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 추석 연휴 이틀 뒤인 오늘까지 엿새째 두 자리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75명 중에서 66명이 국내에서 나왔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13, 경기 34명 등 수도권에서 51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엔 전북이 또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부산 3명, 대전 2명, 울산 1명 순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지난 목요일부터 60명 내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추석 이후의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세지만 드러난 숫자가 다는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숨겨진 감염 위험이 높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특별 방역기간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추석 연휴 친족 간 만남을 통한 조용한 전파가 실제로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갑작스레 두 자릿수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 전북 정읍 지역인데요. 자, 이런 케이스 소개해보겠습니다. 정읍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에 같은 지역에 사는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자택에서 친정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시내 마트와 또 시댁을 다시 찾았는데 이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 날 두통과 발열이 찾아왔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친인척 접촉자 가운데 A씨의 자녀와 시부모까지 총 9명이 확진됐는데요. 방역당국 조사 결과 일가족 감염의 최초 전파자는 A씨가 아니라 서울에서 온 A씨의 친정오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고향에 온 친정오빠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두 사람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A씨에서 A씨의 시어머니의 지인까지 N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 정읍면 양지마을 전체를 코호트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100명뿐인 마을에서 확진자가 10명 가까이 나온 데다가 지난 3일에 주민들이 마을회관과 정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민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성,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이웃과의 접촉을 차단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을 밖에 근무지가 있는 분들, 직장인도 여해 없이 이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4일 동안 코호트 격리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2달 만에 나온 군부대 집단 감염 소식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오늘까지 3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대원 240여 명 가운데 15%나 되는데요. 부대 문은 굳게 닫혔고 드나드는 사람은 물론이고 부대 안 장병들의 움직임도 현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최초 감염 경로가 미스테리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병사들은 지난달부터 휴가와 외출이 모두 통제되어서 부대 내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건축 공사를 위해 민간인들이 드나들긴 했지만 이들 역시 부대원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에 서울 집에 다녀온 후에 확진된 간부 한 명이 있긴 한데 이 간부의 외출 전부터 코로나 증상을 보인 병사가 있어서 이 시점상 연결짓기가 어렵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이제 병사, 군 부대 내에 있는 병사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추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추가 확진자들 중에 이제 간부분이 있으신 관계로 이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감염 경로를 지금 조사를 더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한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 확진자 수와 불분명 감염 경로 비율, 또 새로운 집단 발병 건수와 치료 역량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거리두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보다 세밀한 운영 방식이 담긴 안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이미 추석 전에 77% 신속하게 집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큰 전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망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합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 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석발 조용한 전파에 정읍 일가족 확진, 마을은 코호트 격리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 반장, 한국과 일본이요. 모레부터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이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당장 모레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 그리고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에는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 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 양국의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에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14일간은 전용 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우리나라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됐던 양국 간 인적 교류가
7개월여 만에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였고요.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더 내려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제 세 자릿수가 아닌 게 뭐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정읍 사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석 때 모인 일가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고 또 포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고 반장이 이제 다뤘던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일단 이제 정읍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내려간 친정 오빠가 최초 감염 경로로 일단 추측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읍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맨 처음 확진이 된 건 원래 정읍에서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연휴 기간에 정읍에 있는 시댁을 방문하고 또 본인 집에서 친정 식구들을 맞이하는 등 명절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또 서울에서 내려온 친정 오빠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와 A씨 자녀, 시부님과 시부님의 지인까지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 결과 최초 전파는 친정 오빠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정읍 양지마을은 전체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자,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이제 명절 기간에 친족 간 감염. 아무래도 이제 명절에 식구들끼리 모이면은 그 집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우려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고 반장, 전국적으로 보면요. 이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 감염 비율이 여전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감염 66명 중에 이 수도권에서 51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소재 카페와 동작구 부동산 회사가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파악이 됐고 분류가 됐습니다. 서초구 카페에서는 현재까지 3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카페 직원들은 업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저녁 식사 등을 함께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진된 직원과 지인 1명은 지하 1층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해당 공간은 모두 8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주방과 화장실 등을 공동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 1층에 고시원식으로 주거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8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무시는 거는 각자 방에서 주무시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단 이제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공동 사용하는 곳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착용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작구 부동산 회사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역학조사에서 이 해당 회사가 콜센터처럼 전화 업무가 잦고 또 근무자 간 간격도 상당히 좁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 직원 등 33명은 현재 검사 후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 세계 코로나 재유행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 반장, 실제로 이게 실현되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이 코로나가 폐렴과 비슷한 계절적인 패턴을 띠고 있고 따라서 이 전체 인구 90%가 사는 북반구에 이 겨울이 오면 급격히 확산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WHO를 비롯한 이 보건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는데 심지어 한 미국 대학교 연구소 최근 올 연말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최악의 경우에는 40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전에 그 워싱턴 대인가 그랬죠? 네, 그때. 거기서 관련 연구를 내놨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자면 재유행은 벌써 시작된 상황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조 반장, 특히 유럽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과 4월 첫 대유행 당시 수준을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요.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환자 수가 20명을 넘어서서 중대 발병 상황에서 제외된 국가는 유럽 전체 31개국 가운데 독일과 핀란드, 키프로스, 노르웨이 이렇게 4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그럼 4개국 빼고는 전부 다 중대 발병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순위로 보면 체코가 1위고요. 그 뒤를 네덜란드,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봉쇄령을 확대하는 국가도 늘고 있는데 체코는 지난 3월에서 5월에 이어서 올해 2번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랑스는 수도 파리에서 카페와 술집 등의 영업을 최소 2주간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페인에선 수도 마드리드와 인근 10개 구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2주간 제한하는
봉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영국 전역에서는 6명 이상 집회 금지와 밤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영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유럽 상황이 아주 심각하군요. 미국 좀 알아보.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네요. 대통령까지 지금 확진이 된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뭐 소식 일단 뭐 오늘 어제 퇴원을 했었죠. 네. 퇴원을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죠.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에요. 그렇죠. 예. 예, 현지 시간 어제. 예. 그 오늘이라고 그냥 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해야죠. 우리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자, 그 소식은 제가 잠시 후에 야당 발제에서 이제 전하도록 하고요. 자, 이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죠.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 뭐 각각 한 746만 명 그리고 21만 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학교 수업을 재개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지금 중단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코로나19 지침에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서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따가 이제 고반장 발제 때 얘기를 해보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멘탈도 아주 정말 대단하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공기 중 전파 가능성 이미 예전부터 경고했던 바인데 좀 뒤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CDC가 이 지난 9월 중순쯤에 이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사흘 만에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보름여 만에 발표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신반장에만 발제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WHO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에 이미 공기 중 감염 가능성 언급을 했고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기 중 감염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좀 뭐 치열하다고 할까 그런 이유가 이게 정부의 방역 조치 수준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기업 그리고 뭐 다른 집단 시설에 대한 재개방 뭐 이렇게 개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코로나19의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을 재개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엄격한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게 경기 회복을 좀 저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내 상황이 몇 달째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 CDC가 더욱더 보수적으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 조치를 수정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유럽과 미국 상황 짚어봤고요. 두 곳 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경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중국 상황도 궁금한데 최 반장, 제가 최근에 어디 기사를 보니까요. 곳곳이 인산인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중국 국경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10월 1일부터 8일 동안 이 국경절 연휴 기간입니다. 국경절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날인데요. 뭐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춘절이 있고 또 5월 1일 노동절과 함께 중국 3대 소위 황금 연휴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로 지금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다가 중국 본토는 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됐다는 발표에 맞춰서 이 많은 중국인들이 국내 여행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도 이 전국 1,500여 곳의 이 명승지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또 할인을 해주는 등 국내 여행을 장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국내 여행 또 소비 활성화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식당에 갔더니 대기번호가 4,000번이더라. 사람들이 몰려서 4,000번이요? 4,000번이에요. 예. 사람들이 몰려서 내비게이션이 먹통이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좀 봤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등에 따르면 연휴 절반인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전역의 여행객은 4억 2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는 8일까지는 6억 명의 중국인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이 신규 확진자에 포함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어제 하루에만 31명이 나왔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에 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대기번호 4,000번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다려요, 고반장은? 기다릴 수 없죠. 전 집에서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중국에 지금 명승지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잠시 후에는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돼서 중단됐던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식품의약
식품안전처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 예정인데요. 이 백신 품질 검사 결과와 함께 유통업체 신성약품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질병청은 이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유통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상온 노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달 21일에 접종 중단 방침을 발표했고요. 이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이 578만 명분인데 이 가운데 1,350명분에 대한 샘플 품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이 현재까지 2,300명 가까이 되고 이 중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도 12명 정도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있을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조사한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무료 백신 접종 사업을 언제 재개할지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사안 아마도 이제 잠시 후쯤에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석발 조용한 전파에 정읍 일가족 확진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면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막장 국감이나 정쟁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국방위의 경우에는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야는 일제히 아침 지도부 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을 하고요. 21대 국회 첫 국감에 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자,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국감 상황을 매일 아침 이 지도부 회의에서 점검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먼저 여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감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방역과 민생, 경제 대응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낙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향한 일종의 경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한 20일간은 아마 야당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들 중심이 돼서 국정의 난맥상과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국감장에 누구를 불러낼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관장이나 부서장 등 소위 기관 증인은 통상 이견이 없지만 일반 증인은 여야가 따지고자 하는 쟁점이 다르다 보니 어느 상임위 등 입장차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 추미애 장관 아들의 공복무, 또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국방위, 이 국방위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죠. 한기호 의원은 간사직까지 내려놓기도 했는데요.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볼멘 소리가 나오지만 여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 장관 그 자제분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습니다. 몇 달 동안 법사위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그냥 거의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고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사골도 아니고 검찰 수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나온 상황에서 굳이 또 관련자들을 불러 또 물어보는 건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른데요. 아직 더 우려돼야 할 것이 남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역상의 불공정, 특혜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도 야당은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국감장에 부르자라고 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특히나 정부의 판단과 달리 친형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안보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공방이 되려면은 우리 SI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증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증인과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밀 사항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자, 하지만 야당은요, 이 숨진 공무원의 형이 억울해하지 않느냐, 이 국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동생을 잃은 형의 얘기 한번 들어주지 못하느냐며 이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부 공무원의 형님은 나와서 자기 한풀이를 좀 해달라는 것이고 해원 절차, 원을 풀어주는 절차를 갖는 것이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일본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 가족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해원 절차에 불과합니다. 자,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이렇게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인 국방이 국감 일정조차 확정을 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해 보였는데요. 다행히 오늘 오전에 국감 계획서와 기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은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일반 증인은 여야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관련 증인은 워낙 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가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원내대표들끼리 논의할 걸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이견이 큽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수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상임인데요. 국민의힘은 문체위와 농해수위도 국감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각각 조종환, 이계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하지만 두 사람이 현 정부 문체부와 농림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엄한 지적과 더불어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로 우리 부의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자, 하지만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장으로 있던 기관을 감사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그 자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는 것은 코미디이고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위원장직을 내려놓든 아니면 지도부가 나서서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 민주당 정쟁 위한 증인은 반대, 국민의힘 감추려 할수록 드러납니다. 네, 내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가 어디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국방위가 있을 거고요, 법사위가 있을 거고, 청와대 국감을 담당할 운영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위도 있을 거고 아마 많이 있죠. 상임위 곳곳에서 아마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질 텐데 역시 이제 그 중에서도 단연 이제 국방위가 아마 가장 치열한 그런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간사직에서 사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원래 전체 회의를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맞죠? 회의 들어봤죠? 네, 어제 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 출석을 해서 출석을 했죠. 네, 여당 의원들도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야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를 하면서 여당과 이제 공방이 벌어졌고요. 일단 관련 안건들은 처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안과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건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과 같은 기관 증인인데요. 일반 증인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요구한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공정의 문제라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야당 입장에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야당의 요구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결국 민홍철 위원장이 일단 계획서를 채택을 하고 증인은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면 되는 만큼 추후 합의하자고 중재를 하면서 가까스로 내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리고 이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친형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국가기밀 사항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저는 그런 분이 도대체 야당의 지도자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표를 하고 어떠한 문제인식도 없습니다. 근데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 때 762 발언은 없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면 SI가 노출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것은 본인이 지어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적반하장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논란이 된 762의 경우에 국방부로부터 들은 바 없고 이미 자신이 발언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먼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762 소총은 청와대에서 먼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었다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군 특별 정보를 공개해놓고 내가 발언하니까 보안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처럼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예고했던 이제 상온 노출이 의심돼서 중단된 독감 백신 접종 관련해서 정부 브리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단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일단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12일부터 독감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돼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서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죠? 네,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이 아들은요, 이 아빠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다라면서 이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라면서 자필 편지를 쓴 겁니다. 이모 군인데요. 이모 군은 이 정부가 명백한 증거 없이 아버지의 월북을 단정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며 이 조류를 거슬러서 38km를 갔다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별도의 답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이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경의 조사 그리고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이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라며 재차 위로를 보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요, 국방위는 물론이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도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국감 모드로 전환을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정감사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를 하면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만큼 국감은 야당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정의당은 오늘 국감 현판식을 열고 거대 양당이 외면하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다룰 정책 과제 37개를 발표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와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손 놓고 있다시피 한 기후위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다 죽을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살피겠습니다. 저출생, 노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가 초래할 양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37대 정책과제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삶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등 다른 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서 해당 과제들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정책 연대 첫 번째 과제로 한국형 기본소득 부분이 검토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발표한 정책 가운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채택한 만큼 본격적인 정책 연대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국감 얘기 좀 더 이어서 해보면요. 이제 국방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고 반장,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입장차는 크죠? 네, 이 환노위에선 최근 해임된 구본안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이 출석 여부가 쟁점인데요. 국민의힘은 소위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이 구 전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고요. 환노위는 지난달 22일 이 그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구 전 사장도 해임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국감에서 사실대로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 구 전 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인국공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구 전 사장이 아니라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구 전 사장을 증인에서 빼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식에 반하고 인국공 사태의 본질을 숨기려는 정권의 조직적 은폐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구본안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에 어떠한 권력의 힘이나 외압이 작용했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네, 과방위에서는 양대 포털 총수들의 출석이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양대 포털의 하루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넘는 등 모든 언론사를 합친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면서 포털이 조작되면 여론이 조작되기 때문에 총수들이 꼭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에는 3년 전 이혜진 당시 의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이 뉴스의 편집 기능을 외부에 두고 공개 검증을 받겠다, 뉴스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라는 등의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포털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이제 나온 소식이죠. 네이버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면서요. 네, 공정위가요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라는 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라는 건데요. 이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이 자사 상품이나 이 콘텐츠는 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 결과 하단으로 내려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을 사려고 네이버에 노트북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경쟁사가 있죠. 예를 들면 11번가나 지마켓 등과 같은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게 부여를 해서 인위적으로 노출 순위를 내리고 이 네이버와 제휴하거나 또는 이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은 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또 부정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고요. 그럼 나머지 2억 원은 뭐냐? 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도 이 네이버 TV 등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해서 이 경쟁 플랫폼의 노출을 줄어들게 했다라면서 과징금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한 겁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네이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감이라면서 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해서 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방위에서 양대 포털 총수들의 출석 여부가 관심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누가 했죠? 신반장이 했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도요. 이제 과방위에서 출석할지 말지 여부를 놓고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화제의 인물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고 반장.
어떻게 됐어요? 예, 바로 팽수죠. 이 팽수.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캐릭터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와 수익 배분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면서 이 팽수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었죠. 자, 이 팽수 대리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요. 출석 요구 당일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프로그램 제작이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칫 국감 출석으로 인해서 팽수를 팽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콘텐츠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면서 팽수 캐릭터의 향후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관의 일관성과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신비감은 알겠는데 팽수의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네. 이따 모르죠.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속보로는 얘기했지만요. 정부가 상온 노출이 의심돼서 중단됐던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신반장? 네, 오늘 조금 전에 질병관리청과 이 식약처가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품질 조사를 거친 결과 이 안전성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물량의 경우에는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수거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효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물량은 온도 기록지상 0도 미만에 노출된 물량을 말합니다.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약 27만 도즈 정도가 되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수거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물량으로 좀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총 접종자 수가 3,045건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이 수거 대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효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수거 대상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접종을 받은 건수가 554건으로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12일부터는 접종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요. 아침에 열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혹시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코로나 아닌가 싶어서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내일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뻔했는데 다행스러운 그런 소식이고요. 자,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 21대 첫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제 국감은 정치부 회의의 시간이죠. 저희 이제 이슈가 많으니까 정치부 회의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또 균형 있게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정감사 D-1 국방위 일정은 확정, 증인은 난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조금 전에 국정감사 얘기를 해봤지만요.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이 묶였던 개혁 과제들을 이번 달 안에 꼭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경고하는 한편 재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서 공정경제 3법 처리도 못 박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쟁엔 민생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일성입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민생, 이 법안들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여권의 최우선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질 못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은 탓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곧 추천한다고 한 지도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법사위에 상정해 놓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할 수도 있다.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개혁을 늦추려는 야당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여차하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합니다. 추천위원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추천할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을 이야기가 서로 되어 있고 또 사람을 찾는 그런 분위기니까 조만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엔 곧이 아니라 조만간이라 나머지 한 명 언제쯤 구할 수 있을지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도 다음 달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이낙연 대표가 직접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붕함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어서 경제개혁은 걱정이 큽니다.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 공정경제 3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인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새로운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OECD 발표에 하면 14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고용, 해고 이런 문제는 141개 중에서 102번째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141개 국가 중에서 130번째에 달하고 있고 다만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진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은 1+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 원내대표단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동관계법하고 공정경제 3법은 원샷으로 함께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시다.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달리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176석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정쟁 대신 민생을 기치로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때 정작 본인이 정쟁의 빌미가 됐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이었죠. 봉화마을에 참배를 갔던 일이 야당의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귀성 성묘길을 막아놓고 집권당의 대표는 철립길 봉화마을을 찾아 정치 성묘를 한다면 전형적인 이중잣 대 표리부동 아닙니까? 국민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도 못 만나는 추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봉화마을을 찾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정세균 총리는 물론이고 이낙연 대표 본인도 이런 말을 했었죠.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이 대표의 봉화행은 어떨까요? 윤건영 의원이 답을 내놨습니다. 사적인 영역이라면 당연히 국민적 비난의 소지가 있고 타박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봉화마을 참배는
당 대표로 해야 하는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판단은 국민들의 몫인 듯 싶습니다. 유승민계 전현직 의원들이 여의도에 하우스를 개상합니다.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 하우스 아닙니다. 하우, 어포스트로피 S. 정치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담은 협동조합 카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카페를 꾸린다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과 정치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유승민계가 주축이 되다 보니 정치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카페 점장을 맡은 오신환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해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 유 전 의원이 일찌감치 이런 뜻을 밝혀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 듯 싶습니다. 저는 내년 2021년 우리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10개월 후 있을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게 저의 이제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서 반드시 제가 우리 보수 쪽의 단일 후보가 되어서 제가 본선에 진출을 해서 저 민주당 후보를 제가 반드시 이기겠다. 유 전 의원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때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킹메이커로 통하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는 마포 포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직 의원만 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는 8일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 계획인데 주제가 보수 재집권입니다. 김 위원장의 다음 주자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꼽히죠.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보수 진영의 판을 키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 전 대표. 그런데 야권엔 자타공인 킹메이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도 대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당장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내년 봄입니다. 과거를 다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새로운 과거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갖다 얻을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 보궐시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돌아온다는. 내년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대선도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 그다음에 부산의 어떤 비전을 책임지는 게 공당이 해야 될 더 책임지는 자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귀책 사유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그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한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안팎에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입길에 오르내리는 인물 바로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김무성, 김종인 두 킹메이커의 만남.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 미처 생각지 못했던 큰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속도, 추석 공화행 뒷말. 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역시 이제 논란이 아주 뜨거운 그런 이슈죠. 정부가 내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서요. 네, 입법 예고안은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또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중단이 가능케 하는 방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임신 중단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이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 시한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왜 14주가 된 거죠? 기준점이? 그건 역시 이제 헌재의 판단을 따른 걸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이 결정 당시 임신 제1~3분기 그러니까 임신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신 14주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해도 낙태죄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죠. 네, 여성단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죠. 지난 8월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실제로 입법 예고가 되면요. 저희가 이제 정치권과 여성단체 입장 좀 더 충분히 확인해서요.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서 논란을 빚었죠.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오늘 국내로 소환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오늘 새벽 베트남에서 강제 소환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100여 명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대학 교수가 성착취범이라 누명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커졌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로 이송된 A씨는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음성이 나왔습니다. A씨는 현재 대구경찰청 내 한 공간에 격리된 상태인데요. 방역수칙에 따라서 격리 공간에 머물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조력자 여부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요.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들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철 전 대표는 이 재판에서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를 받고 공포감을 느꼈다라면서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이란 이야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거의 패닉 상태였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고요. 다만 변호사와 대화하던 중에 어떤 맥락에서 한 검사장이 언급됐는지, 한 검사장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 쪽에 제보한 거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제보자 X라고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불렀는데 오늘 공판에 원래 나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지 씨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또 이 지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 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이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이 다 드러나 있고 주요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에서 구속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 증인 신문에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석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허위 녹취록 제보 의혹이라는 게 또 있었죠.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 남부지검은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누군가가 KBS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제보했다면서 지난 7월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KBS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라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돼서 KBS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오늘 나온 속보죠. 검찰이 SK네트워크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해서요.
강제 수사에 착수했죠. 네, 서울중앙지검인데요. SK네트워크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색 대상에는 이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자택도 포함이 됐는데요. 검찰은 SK네트워크스가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최 회장이 횡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도 했고요.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18년 200억 원대에 이르는 SK네트워크스의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넘겼었는데 그동안 공정거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로 재배당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부패부는 권력형 비리 등 특별 수사를 담당했던 예전의 그 특수부에 해당하죠. 네, SK네트워크스의 입장이 있어요? 네, 일단 SK네트워크스는요, 어떤 이유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한다라면서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라고도 했고요. SK네트워크스는 SK매직과 SK렌터카 등을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현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기도 합니다. 네, 관련 속보 계속해서 또 챙겨봐야 되겠네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속도 추석 봉화행 뒷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와서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의료진의 만류에도 퇴원을 고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지만 마스크를 벗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 백악관 마당에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이 착륙하고 헬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엄지를 치켜듭니다. 그리고 백악관 발코니에 서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거수 경례를 멋지게 자, 묘사를 하고 보니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적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국민에게 인사를 전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자, 그런데 현실의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장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건데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도, 그러니까 완치가 된 것도 아닙니다. It's been more than 72 hours since his last fever. Oxygen levels, including ambulatory saturations and his work of breathing, are all normal. 자, 그러니까 의료진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 완치 상태는 아니지만 증상 상당수가 호전됐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말을 좀 더 들어보죠. Though he may not entirely be out of the woods yet, the team and I agree that all our evaluations, and most importantly, his clinical status, support the president's safe return home, where he'll be surrounded by world-class medical care 24/7.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마치 완치가 된 것 마냥 코로나19가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강조했습니다. And I learned so much about coronavirus. And one thing that's for certain,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We have the best medicines, all developed recently.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이 면역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And now I'm better, and maybe I'm immune. We have the best medicines in the world, and they're all happened very shortly, and they're all getting approved, and the vaccines are coming momentarily. 자, 트럼프의 자신감과 달리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조기 퇴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퇴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백악관 의료팀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처방해야 할 상태의 환자를 사흘 만에 퇴원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기 퇴원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퇴원은 의사가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보좌관들이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은 그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요리사, 집사 등 백악관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이 조슈아 바루카스 보스턴대 교수의 말이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백악관 직원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증상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 역시 격리 치료를 하고 있죠.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클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해도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을 치료한 의료진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Yeah, so the big first thing that we need to do is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live virus still present that he could possibly transmit to others. 자, 그런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죠. 보시는 대로 백악관 발코니에 올라서자마자 자, 보시죠. 마스크를 벗어서 착 접어서 주머니에 쏙 넣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린원 헬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한 뒤에 자, 그대로 뒤돌아 들어가 버립니다. 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이 주변 참모들이나 경호원들 그리고 백악관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의 경쟁자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한마디 했습니다. President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today, flown aboard Marine One back to the White House. At one point, he climbs the stairs and he takes his mask off with other people who appeared to be somewhat nearby. Did you see it? Did you hear about it? I would hope that the president, having gone through what he went through, and I'm glad he seems to be coming along pretty well, would communicate the right lesson to the American people. Masks matter. These masks, they matter. It matters. It saves lives. 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멜라니아 여사 상태도 잠깐 알아보죠.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줄곧 백악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우리 가족은 모든 기도와 지원에 감사해하고 있다면서 나는 상태가 좋고 집에서 계속 쉴 것이다. 모든 의료진과 간병인들에게 감사하고 아프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 있는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병원 이동 때 수행원들에게 코로나19를 옮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백악관 격리 치료를 택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음 급한 트럼프, 조기 퇴원, 마스크 벗고 엄지척 논란. 네, 마지막에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그런 대목인데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서 별도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수행원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 백악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것 택했다고 합니다. 증상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확진 판정 초기 경미한 증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체적으로 안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나는 상태가 좋고 집에서 계속 쉴 것이라면서 모든 의료진과 간병인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아들인 베런 트럼프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백악관을 보면요. 사실상 집단 감염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어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켈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인실 직원 2명도 함께 확진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도 지난 1일 확진 사실이 공개됐고요. 니콜라스 루나 보좌관도 확진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까지 확진이 됐죠.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달 26일이었죠. 백악관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확진 판정도 줄잇고 있습니다. 켈리언 코네이 백악관 전 선임 고문, 또 톤틸리스 상원 의원 등에 이어서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도 확진이 됐습니다. 네, 저 정도면은 정말 집단 감염 맞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과 대변인실 직원들이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출입 기자들도 문제가 당연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뉴욕타임즈 기자를 포함해서 백악관 출입 기자 최소 3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모두 최근에 백악관 행사를 취재했거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대통령 일정을 동행했던 기자들입니다.
미국 CBS의 벤 트레이스라는 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백악관에서 중계를 보도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했을 때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백악관에서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기자들이 직접 이 브리핑실 앞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써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마스크를 쓴 기자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라고 요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 장면이죠. 저 장면 네. 기억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마스크 벗으라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에 나선 것도 뭐 누가 봐도 무리한 그런 행보인데 대선 때문으로 보면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지율도 지금 이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급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는 뭐 추정은 되지만 아무튼 뭐 우리 시각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더 부각하는 그런 모양새죠. 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요,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어제 미국 MBC 뉴스와 이 타운홀 미팅에서 마스크는 중요하다, 마스크는 생명을 살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토론에 대해서도 이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으로서는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제 둘이 만나서 대면 토론을 하자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이기 때문에 이제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간의 TV 토론회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쪽이 지금 상당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서요. 사실 뭐 핵심은 대통령 후보 간 토론이 좀 핵심 행사다 보니까 그동안 뭐 부통령 후보 간 토론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했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통령 후보 간 토론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상원의원 오는 7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TV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을 염두에 둔 듯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차질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왔죠.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관련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중대한 위험임을 상기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면서도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회복과 여론 추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분간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소식 간단히 짚어보면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80일 전투를 벌이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네, 정치부회의가 아니고 네,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80일 전투라는 걸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 기한을 80일로 정한 건 내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그리고 태풍 피해까지 겹치는 삼중고 속에서 내년 당 8차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쉽지 않게 되니까 이 초고속으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80일 전투라는 노력 동원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무리한 행동을 이어서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네. 트위터를 계속 이렇게 트위터 고반장 자주 들어가잖아요. 자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오늘도 좀 잘 확인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음 급한 트럼프 조기 퇴원, 마스크 벗고 엄지척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국내 송환입니다. 앞서 국회 발제에서 잠깐 얘기해봤지만요.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온라인의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몰려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사회적 심판자를 자처했지만 결국은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아니었을까요?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에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2기 운영자가 나타나서 우회 주소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선한 목적을 내세운다고 해도 수단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법이죠. 엄정한 수사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행태에 왜 되풀이되는지, 불신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지 사법 시스템 내부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행보 잘 봐요.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국감이라서 바쁘겠네. 그죠?